변돌이 물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어느 날 밤 한 친구와 사과를 한 자루나 훔쳤는데 그것도 흔한 사과가 아니라 라이네테와 골드파르메네 같은 최고급 사과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순간의 어색함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곧잘 그럴듯하게 들리게 했다. 말이 금방 그치면 더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온갖 기교를 부렸다. 한 명이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던지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밑에서 망을 보아야 했는데 한 번에 들지 못할 정도로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반만 가져왔기 때문에 30분쯤 뒤에 다시 가서 나머지를 가져와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나는 박수를 기대했다. 그만큼 내가 꾸며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했던 것이다. 두 친구는 상관없다는 듯 무표정했지만 크로머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날카롭게 나를 쏘아보더니 위협하는 투로 물었다. 그 이야기 정말이야? 정말이야. 내가 말했다.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 그럼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맹세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나는 외쳤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단 말이지. 그러더니 크로머는 몸을 돌렸다. 이걸로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는 크로머가 조금 뒤 돌아가자고 말하자 기뻤다.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나는 머뭇거리며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에 가는 걸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크로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는 길이 같잖아. 그 애가 천천히 걸었는데도 나는 도망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애는 우리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 집의 대문과 묵직한 구리 손잡이, 햇빛이 반사된 창문,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자 나는 저절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집으로 돌아왔구나. 밝고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재빨리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는데 프란츠 크로머가 뒤따라 문을 미치고 들어왔다. 문 밖의 마당에는 햇빛이 들어왔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서늘하고 침침한 타일 복도에서 크로머는 나의 팔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그렇게 서두르지 마.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팔을 잡은 그 애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나를 괴롭히겠다는 건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요란하게 큰 소리를 내면 누군가 제때 달려나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체념했다.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물었다. 별거 아니야. 잠깐 너한테 뭘 물어보려는 것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는 걸 말이야. 그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더 하라는 거야? 난 올라가 봐야 해, 알잖아. 너도 알고 있겠지. 물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크로머가 나직이 말했다. 아니, 난 몰라. 물방앗간 집 주인 거겠지?
크로머가 한쪽 팔을 내 어깨에 두르더니 내 몸을 자신에게로 바싹 끌어당겼다. 그 때문에 바로 코앞까지 그 애의 얼굴이 다가와 있었다. 심술궂은 두 눈과 음흉한 웃음을 띠고 있는 얼굴에는 잔인한 기운이 넘쳤다. 그래? 그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내가 말해주지. 난 그 집이 사과를 도둑맞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어. 게다가 주인이 훔쳐간 사람을 말해주는 사람한테는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지. 맙소사! 나는 소리쳤다. 그렇지만 설마 네가 주인에게 말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나는 그 애의 양심에 호소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그 애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고 그 애에게는 배신 따위는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일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크로머가 웃었다. 이봐, 넌 내가 이 마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화폐 위조법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니?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부자 아버지도 없으니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야 있나. 어쩌면 그 주인이 조금 더 줄지도 모르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은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의 향기가 나지 않았고 나를 감싸던 세계가 무너졌다. 그 애가 주인에게 내가 도둑이라고 일러바치겠지? 아버지께도 말할 테고 어쩌면 경찰이 날 잡으러 올지도 모르지. 모든 혼돈한 공포가 나를 위협해왔다. 세상에 존재하는 갖가지 위험이 나에게 맞서고 있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이럴 수가. 하나님 맙소사.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애에게 돈을 주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절망감에 빠져서 모든 호주머니를 샅샅이 뒤졌다. 내게는 사과 하나, 칼 한 자루도 없었다. 그때 문득 시계 생각이 났다. 낡은 은시계. 은시계는 할머니의 것이었는데 고장이 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할머니는 그 상태 그대로 나에게 물려주셨다. 나는 재빨리 시계를 꺼냈다. 크로머, 제발 나를 고발하지 말아줘. 그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내가 시계를 줄게. 자, 좀 봐. 정말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이 시계를 가져. 은으로 된 거야. 내부 장치도 고급이야. 좀 고쳐되긴 하지만. 나는 말했다. 그 애는 웃으며 시계를 큰 손 안에 받아주었다. 그 손을 보며 나는 그 애의 손이 얼마나 난폭한지, 얼마나 나에게 깊은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내 삶과 평화를 파괴하려 하는지를 확실히 느꼈다. 그거 은시계야. 나는 떨면서 말했다. 낡아 빠진 은시계가 무슨 소용이야. 너나 고쳐서 써. 경멸로 가득 찬 말투였다. 하지만 크로머. 나는 그 애가 바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봐. 이 시계를 받아. 정말 은이야. 은이라고. 진짜. 난 가진 게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 애는 싸늘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누구에게 가려는지 알긴 아는구나. 경찰에 가서 말할 수도 있어. 난 순경들을 잘 알거든. 그 애는 몸을 돌려서 가려고 했다. 나는 그 애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대로 가게 두어선 안 됐다. 그 애가 이대로 가버릴 경우 일어날 온갖 일들을 겪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나는 초조한 나머지 쉰 목소리로 애걸했다. 크로모,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너 농담이지? 물론 농담이야. 하지만 넌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크로모,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말을 좀 해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게. 그 애는 눈을 내리깐 채 나를 아래 위로 바라보더니 다시 웃었다. 그렇게 멍청하게 굴지 좀 마. 그 애는 선심이라도 쓴다는 태도로 말했다. 너도 나처럼 훤히 잘 알고 있잖아? 나는 이마르크를 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쉽게 포기할 만큼 부자도 아니고. 그건 너도 알겠지? 하지만 넌 부자야. 시계도 갖고 있잖아. 넌 내게 이마르크만 주면 돼. 그러면 끝이지. 난 그 말을 잘 이해했다. 그러나 이마르크라니. 그건 나에게 10마르크나 100마르크, 1000마르크와 마찬가지로 손에 닿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조그만 저금통이 있지만 그 속에는 아저씨가 오셨을 때나 비슷한 다른 기회에 받은 10페니짜리와 5페니짜리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것 말고는 가진 것이 없었다. 나는 용돈을 받을 수 없는 어린 나이였다.